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경쟁해야 될 것 같은데 배려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협력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뭔가 그들과 함께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침팬지, 실제 침팬지의 눈이에요. 한번 잘 보시고 인간의 눈을 잘 보세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죠? 일단 침팬지의 눈은 무섭습니다. 공막, 그 다음에 이걸 홍채라고 하는데 공막 홍채는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동공홍채는 비슷하고 요걸 우리가 공막이라고 해요. 흰자 혹은 흰자위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공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막이 인간은 희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력만 좋으면 저 맨 끝에 계신 분이 제 강의를 들으신 척 하다가 휴대폰을 보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시력이 좋으면. 그만큼 시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막이 희고 투명하기 때문에 명확해요. 동공의 움직임이. 그거에 비해서 침팬지의 눈을 보시면 어때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보고 있는지. 여러분, 시선은 그 사람의 관심과 애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건 불안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주로 끼는 이유가 네 시선은 내가 다 보지만 내 시선은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시선과 권력이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침팬지 눈은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보셨죠? 자,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자들이 따르면 이게 영장류의 눈입니다. 영장류의 눈. 그거의 인간 눈을 보세요. 모든 영장류 눈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눈동자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눈은 굉장히 천진난만하죠. 마치 자기의 관심을 이렇게 신호로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나 여기에 관심 있어. 너도 여기 볼래? 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약간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그런 눈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영화, 이제 최근에 혹성탈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1, 2편이에요. 이게 1편인가 그렇고 이게 2편, 3편인가요? 보면 여기 보시면 침팬지가 나오죠. 침팬지 눈을 잘 보세요. 얘네들이 정상적인 눈인가? 이상하죠. 네. 침팬지 눈이 아닙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이 감독이 도대체 침팬지를 알고 있나? 저는 침팬지를 연구했으니까 이 눈이 이렇게 안 생긴 거 알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3편을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 감독은 천재구나. 3편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인간이 요 오른쪽에 있는 시저를 딱 붙잡아 옵니다. 그런 다음에 대사를 처음 하는데 그 대사가 뭐냐면 야, 얘 눈을 봐 거의 인간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독은 인간의 눈이 얼마나 독특하게 생겼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진짜 침팬지 눈을 달고 나올까요? 얘네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화를 한 반도 이해하지 못해요. 시선이 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제 그냥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할까 하고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제 표정을 읽으면서 제 이 과장된 제스처를 보면서 제가 침 튀는 걸 막 느끼면서 그렇게 제 강의를 듣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정보가 손실돼요. 말만 들으면. 그러니까 시선을 따라가면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침팬지와 다른가를 그 감독은 이 영화에서 녹여냅니다. 정말 천재죠. 예. 여러분 혹시 혹성탈출 새로운 시작 보셨나요? 보신 분? 좀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보면 프락시머스 시저가 나와요. 시저를 흉내내는 좀 악당인데 그 프락시머스 시저의 눈을 잘 보세요. 걔 눈은 원래 침팬지 눈입니다. 예,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죠. 그 장면이. 자, 그런 재미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협력하는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영화의 메시지랑은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영화는 영화 보신 분들 1, 2, 3편 보신 분들 4편 안 보셨더라도 시저 영화 보신 분들은 그런 거 느끼셨죠? 인간이 가장 잔인하고 영장류 중에서 폭력적이고 문제구나. 인간의 문명이 가장 큰 문제구나.
얘네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오히려 침팬지인 시저가 여기서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영화에 완전 반대되는 스토리예요. 영화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면서도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서. 모든 연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침팬지 인간에 대한 모든 연구는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가장 협력을 잘합니다. 수많은 동물 중에서. 인간이 그 중에서 가장 배려심이 많고요. 가장 공감력이 뛰어나요. 자, 그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문명을 만든 종은 누구죠? 침팬지입니까요? 침팬지인가요? 오랑우탄인가요? 아니죠. 개미도 문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오직 인간이 만든 세계를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그 세계가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이에요. 그러려면 엄청나게 집단을 잘 크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집단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배려심도 있어야 되고요. 협력도 해야 되고요. 특히 공감력이 뛰어나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집단을 키울 수가 없고요. 키울 수가 없다면 문명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어떤 사회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 증거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재미난 실험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꼬리 감는 원숭이 2마리가 나오는데 이 원숭이들한테 일을 시킵니다. 토큰을 주면 다시 토큰을 연구자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일을 했다 치고 보상을 줘야 되니까 오이를 줍니다. 오이가 보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러던 어느 날 얘네들 이렇게 실험을 바꿔봤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보상으로 오늘은 오이가 아니라 포도를 줘요. 포도는 달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 왼쪽은 원래대로 오이를 줬어요. 자, 다시 한번 포도가 10,000원이라면 오이는 한 1,000원이에요. 달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환장을 합니다. 자, 왼쪽에 한번 다시 너 원래대로 오이 좀 먹어봐. 자, 너나 먹으라 그래. 너나 먹어라.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를 알아요. 사실 공감하시는데 여러분은 더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벅스의 친구랑 같은 그 직급의 친구랑 같이 알바를 시작했어요. 자, 한 2달 지난 다음에 친구의 월급 명세서를 우연히 봤는데 얘가 시급을 나는 10,000원 받고 있는데 1,2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떠겠어요? 가서 보스한테 찾아가서 점장한테 가서 왜 그렇습니까? 따지겠죠? 친구도 미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인간은 더 그렇습니다. 인간은 공감이 아니라 공정의 레벨이 훨씬 높아요. 근데 한갓 원숭이도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각도에서 보면 되게 재미난 거죠. 근데 이 연구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포도 먹는 애 입장에서. 포도 먹는 애 입장에서 보니까 포도 먹는 애는 자기가 포도 먹으니까 되게 좋죠. 이게 원숭이에요, 왼쪽이. 얘가 뭘 먹든 무슨 상관이야. 얘가 오이 먹든 뭘 먹든 나는 포도 먹기 너무 좋아. 자, 오른쪽이 뭐냐면 인간이에요. 오른쪽은 나는 포도 먹어서 좋은데 얘를 보니까 나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네. 얘 되게 열받겠는걸? 뭔가 좀 내가 좀 노력을 해야겠는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아이를. 자, 이거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한번 체크 좀 해주실래요? 네. 실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똑같이 나눠주지 않겠군요. 두 아이가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같은 기여를 해요. 그러면 구슬이 2개씩 보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겼더니 한쪽에는 3개가 구슬이 떨어지고 보상으로, 한쪽에는 아이가 하나가 구슬을 받게 돼요. 당기네요. 잘 보시면 양쪽을 같이 잡아당겼잖아요. 근데 동동하지 않은 보상이 주어졌어요. 얘는 3개가 갔고요. 얘는 하나 갔어요. 하나의 이 표정을 아이는 보시면 하나를 받았고 좋지 저 아이는 않습니다. 3개를 제 받았네요. 썩소를 보내고 있죠. 아, 얘 뭐지? 이런 나눌까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할까요? 자, 3개를 받은 애가 하나에게, 나눠갑니다. 하나를 받은 애한테 나눠줍니다.
여러분 인간 and 아이의 ended up with two 아주 sheep.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모든 아이들이 저러진 않아요. 유럽의 실험을 보면 유럽 아이들의 70%가 저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침팬지도 그럴 수 있을까?라고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침팬지에 대한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영상 소리가 안 나오니까 괜찮은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침팬지가 왼쪽에 있는 침팬지를 독려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잡아당겨야지만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자, 집중. 집중. 자,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침팬지 행동을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래서 먹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캐치하셨습니다. 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애는 같이 협력을 해서 잡아당기 한 다음에 자기 건 있잖아요. 얘 거한테 먼저 손이 가요. 그죠? 그러니까 침팬지도 협력을 하지만 배려 따위는 있어 보이지 않아요. 조금 과장되면 침팬지 세계에서는 이게 뭐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침팬지도 있지만 전형적으로 배려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뭐 이것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사례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못됐다는 거를 너무 자각해요. 너무 크게 봐요. 하지만 종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영장류 중에서 가장 배려심이 높고 가장 협력을 잘하고 가장 남을 잘 케어합니다. 자, 공감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공감의 관점에서. 공감은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인간의 사회적 종으로서 사회적 동물로서 타자에 대한 어떤 상태에 대한 느낌 이런 거잖아요. 공감 연구자들이 수많은 정의들을 합니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며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해서 행동 지침을 삼는 기술.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예요. 여기에는 정서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행동적인 측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공감의 진화를 연구한 사람들은 공감은 우리만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쥐가 있잖아요. 쥐를 굶긴 다음에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막 나와요. 그럼 레버를 막 누르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굶깁니다.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잖아요. 동시에 먹이가 나오는 것 동시에 레버를 누르면 옆에 있는 동료 쥐가 전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쥐가 어떤 행동을 할까를 보는 거예요. 인간이 되게 잔인한 실험을 많이 합니다. 막 더 누를까요? 아니에요. 배고픈데도 어느 순간 멈춥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쥐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배고프지만 내가 이걸 누르면 얘가 전기 충격을 받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겠는걸? 그러니까 내가 누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이 그대로 전염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쥐도 우리와 같이 거울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작동합니다. 여러분들 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망치를 지금 망치로 못을 받고 있는데 못을 때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을 때렸어요. 말하는 순간 여러분 뇌에서 그 장면이 상상이 되고 그래서 그때의 고통이 찌릿 전달돼요. 실제로. 그게 거울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침팬지도 있고 생쥐도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들이 거울신경세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발달돼 있지만 얘네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옆개가 울면 따라오는 거고요. 우리도 여러분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슬픈 장면을 보면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서적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이입이라고도 하죠. 정서적 측면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 노력할 필요 없어요. 포유류면 영장류면 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침팬지들이 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중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은 침팬지들끼리 엄청 싸우는데 꼭 이긴 놈이 진 놈의 등을 두드려. 너 져서 기분 나쁘지? 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죠. 그래, 네 고통은 내가 이해해. 이런 거예요. 자, 이 대부분 침팬지도 갖고 있고 인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뭔가를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 맨 겉에 있는 부분. 이거는 내가 아프지도 않고 내가 뭐 힘든 상황도 아닌데
내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에 서본 거예요. 아, 그 사람의 처지에 서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스러운지가 느껴지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지적 공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지적 공감을 정서적 공감하고 착각을 해요. 혹은 동정심하고도 착각을 합니다.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승진을 할 타이밍인데 여러분 누락이 됐어요. 반대로 일단 여러분은 승진했고 다른 친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땠어요? 아, 다음에 승진할 거야. 너 지금 힘들지만 힘내라. 그죠? 공감처럼 보이지만 동정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떤 걸 보면 아냐면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안 됐고 여러분 친구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느낌과 함께 느끼는 게 공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진짜 공감은, 인지적 공감은 남이 잘 될 때 공감하는 거예요. 남이 안 될 때 그들의 고통에 가는 거는 동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 걸 아시겠죠? 예,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그래서 저는 한국의 우리말에 물론 한자긴 하지만 감정이입과 역지사지라는 기가 막힌 차이를 둔 공감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자, 제가 조금 여러분 불편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쿠르디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시리아 난민이에요. 터키 해변에 저렇게 죽어서 왔어요. 탈출하다가. 저 사진을 누가 찍어서 전 세계에 타전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어떻게 저렇게 순진무구한 친구를 이민법이 뭐길래 저렇게 오다가 죽게 만드느냐. 말도 안 된다. 끝. 막 들끓고 끝. 이게 정서적 공감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굉장히 휘발적이에요. 강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감이라고 착각합니다. 공감의 전부라고 착각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공감이 되면 우리는 그냥 내 자동으로 감정의 어떤 일종의 전염이 일어난 걸 가지고 공감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인지적 공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인지적 공감은 이런 겁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는 두 가지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해요.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인지심리학자가 밝혀낸 사실인데요. 연구를 해보니 우리의 thinking, 우리의 사고는 두 가지 시스템. 하나는 시스템 1. 이거는 그냥 무의식적이고 에너지가 들지 않고 자동적이고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직관 같은 거예요. 감정 같은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소위 말해서 우리 생각할 필요 없는 것들이야. 그게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서 여기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 이런 의심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대부분이 습관대로 살아요. 이게 시스템 1입니다. 시스템 2는 뭐냐면 어느 순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의심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죠. 추론도 하는 거예요. 추론.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자, 이게 시스템 2인데 보통 인간은 시스템 1으로 그냥 삽니다. 근데 2도 우리가 써야 되죠. 자, 이게 thinking, 시스템 1, 2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등산하다가 저렇게 미끈덩한 긴 물체를 움직이는 걸 봤다 그러면 무조건 놀래고 보죠. 이거를 막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 이 미끈덩한 긴 물체는 5분 동안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이게 뱀이구나 하는 순간 이미 물려 있어요. 그죠? 일단 놀래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시스템 1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인체가, 우리 뇌가. 시스템 2는 뭐냐면 이게 뭐지? 다른 거랑 비교해서 시각 피실까지 갔다가 생각해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 두 패스가 있습니다. 자, 이건 본능입니다. 누가 제시카 알바의 저 사진을 보고 어떤 남자가 나는 정말 저 여성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지 않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좋아요. 누가 조지 클루니를 보고 어떤 여성이 막 되게 어글리하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좋아요. 이건 본능이에요. 이건 시스템 1의 작동입니다. 시스템 2가 작동하는 인지적 공감이 뭘까를 제가 깊이 막 사례를 찾고자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있나. 그러다가 제가 2005년에 여러분 정말 가부장제의 끝판왕인 호주제가 폐지된 거 아십니까? 위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호주제라는 게 아마 젊은 친구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지켰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여성과 아이를 차별하고 남자가 가정에서 가족에서 가장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근데 시민단체에서 여성단체에서 막 열심히 했죠. 근데 안 되다가 결국 7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 이게 말이 돼? 라고 한번 들끓어요. 말이 돼? 하고 사람들이 막 그러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저걸 이끌었던 사람들은 그래,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 가족에서 그 여성을 생각해봐. 그 아이들을 생각해봐.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지. 법을 어떻게 바꿀까? 법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70년 동안 한 거예요. 이게 인지적 공감에 정말 좋은 사례죠. 이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집요하게 끌고 가야 돼요. 그냥 감정이 확 일고 휘발적인 것들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막 만세 부르고 있는 건데, 제가 국회의원들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도종환 의원이 그 위원장이고 제가 초대를 받아서 제 공감의 반경을 읽었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막 강의를 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나 저기 젊었을 때 나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김 국회 부의장이 있었고요. 여기 진선미 의원 있습니다. 야, 그날 얼마나 강연이 잘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강연하면은 그냥 가거든요. 차 한잔 마시고. 근데 전 뒤풀이를 하자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하고 노래방까지 가본 적 있나요? 네. 자, 어느 순간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의 모습을,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 이런 질문을 조금 뭐랄까요,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류는 공감하게끔 진화했는가? 그러면 저는 yes or no라고 생각합니다. 인지적 공감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실천해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는 아까 모든 포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서적 공감 같은 거죠. 그건 공감하게끔 진화한 거죠. 하지만 인지적 공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공감은 계속 학습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감의 반경을 쓰게 된 거예요. 공감의 반경을 쓰면서 이게 공감이 되게 부족주의를 만드는 공감이 있고 되게 넓은 공감이 있구나. 깊은 공감이 있고 넓은 공감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공감을 그동안 우리 편에 가면 깊이 하는 거를 공감이라고 착각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나 혼자 출발하죠. 가족, 부족, 그다음에 마을, 국가,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인류애. 우리가 기후 문제 해결하는 거는 뭐예요? 인류애예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요즘 한 30년 전에만 해도 길거리에 개가 지나가면 발로 차도 아무런 누가 제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발로 차면 어떻습니까? 경찰서 끌려가요. 30년 동안에 우리 인간의 본능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키우는 개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개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의 가족인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학습하고 교육받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우리의 본능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뇌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지적 공감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어떤 질문에 우리가 봉착해 있느냐? 드디어 그러면 인공물, 생명의 세계가 아닌 로봇, 인공지능도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걔들한테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놀라운 질문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문명의 거대한 흐름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감의 반경을 조금씩 힘들지만 넓혀오다가 또 전쟁 나고 하면서 또 후퇴하다가 넓혀가고 하는 그런 과정. 근데 결과적으로는 더 넓어지는 과정. 이게 문명의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공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은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침팬지하고 우리 인간 어린아이들 막 비교해봤어요. 침팬지, 오랑우탄하고 인간 어린아이. 아이 때부터 우리 인간이 명확하게 월등하게 차이나는 능력은 사회성이에요. 나머지 보세요. 물리적인 능력, 뭐 이런 어떤 뭐 다른 능력들은 별 차이 없어요. 인간 아이하고 성체 침팬지, 오랑우탄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때부터 명확하게 아주 월등하게 차이나는 건 뭐냐면 이 사회적인 의사소통 능력,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배려와 공감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인터뷰를 했더니 내가 성공한 비법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 나는 성공 때 똑똑하지, 일 잘하는 거 알잖아.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 나는 남을 배려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공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동그라미 막 치겠죠. 와, 이 사람의 성공 비법은 요거구나. 지금 인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가 유일하게 문명을 만든 성공적인 종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쿨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가장 성공한 종이에요. 왜? 어쨌든 집단을 키워서 문명 같은 걸 만들었어요. 어디 누가 감히 없어요. 밤에 보세요. 밤의 세계를 만드는 종이 누군지. 반딧불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짝짓기처럼 이렇게 하다가 끝나요. 밤의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